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의 진행을 맡은 신유정입니다. 이 밤사이에 쏟아진 글로벌 이슈들을 분석하고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는 고수익 작전 타임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 상황 좀 살펴보시면요. 원달러 환율의 약세와 이 반도체 시장의 강세로 인해서 우리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대 지수 상승하면서 마감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미국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시면 이 3대 지수 역시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현재 시각 8일이죠. 바로 오늘에 중간선거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간선거 발표 이후에 이러한 변동성들이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까지 좀 귀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요. 저희 글로벌 이슈들 최고의 증시 전문가님들과 함께 그 이슈 분석은 물론 고수익 작전 세우고 싶으신 분들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을요, 전문가 시선으로 분석해보고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럼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뉴욕 지수 3대 지수 일제히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감 직전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모두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 미국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성과 보고를 받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국민들이 얼마나 그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느냐는 부분들이 이제 표심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향후 이제 대선 여부, 즉 이제 바이든 정부가 한 번 더 연임을 할 것인지 혹은 또 한 번 공화당으로부터 또 위기를 맞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낙관론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 이후에는 S&P 500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이후까지는 1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중간 선거 기간을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경기 침체 구간이냐 혹은 둔화 구간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서의 편차는 좀 있을 수 있지만은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낙관론에 대해서 베팅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강세로 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S&P 500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 들어서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S&P 500 섹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오늘 상승이 제일 높았던 섹터는 통신 섹터, 그리고 에너지, IT, 그리고 뒤에서 산업재와 헬스케어 이렇게 순을 이뤘고요. 하락이 있었던 섹터는 이제 부동산 섹터가 좀 부진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와 그리고 임의소비 섹터가 또 마이너스 포인트라는 점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간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상승 랠리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면서 소비재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가장 큰 각축을 벌일 수 있는 에너지 섹터가 큰 움직임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이 중간 선거가 미국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해 왔는데 정말 지난 장에서도 낙관적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가장 큰 이슈로 꼽히고 있는 중간 선거가 정말 바로 오늘로 다가왔는데요. 이 중간 선거가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떻게 좀 집중하면 될지 가장 큰 쟁점과 여파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이제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해서 앞서서 잠깐 소개드렸다시피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에서의 어떤 각축을 벌이게 되는 첫 대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중간 선거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 두 대통령 사이의 알력 싸움이 또 한 번 불씨가 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하원 435명 그리고 상원 35명을 이제 선출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어떤 2년간의 실적에 대해서 국민들의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중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무덤 기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제로 여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한 경우는 단 3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 있어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영향들과 그리고 이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자주 거론되는 시기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열세를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첫 공식적으로 나오는 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출마에 대한 의사들을 시사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중간 선거에서 만약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다음 2024년도 대선 출마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과거 이제 의회를 또 이제 점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화당 지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들 그리고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 불만들이 아무래도 표심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ABC 방송이나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집계를 했던 대상으로 좀 발표 말씀드리면은 미국 국민의 81%는 이미 문제는 경제에 있다라는 식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이어서 78% 정도가 이제 78% 가량의 이제 국민들이 의사를 발명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뒤이어서 이제 73%가 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또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MBC라던가 아니면 뉴욕타임즈에서는 조금 순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경제 문제와 민주주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각축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승리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강한 미국에 대한 자신감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외교적 정책, 즉 동맹국들을 쥐어짜는 외교 정책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민주주의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한 반면에 사실상 경제난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외면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요. 이에 이제 동맹국들도 상당히 많은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꽤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죠. 이제 북미 지역의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는 마찬가지로 감세 정책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영상들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득을 못 봤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EU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WTO 규정을 또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또 심지어 있게 또 살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행보들에 대해서 트럼프 때 대통령과는 사뭇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이제 동맹국들에 대해서 위신들을 더 깎아내리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 또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큰 파격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미 아시겠지만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복지라든가 보건 정책 그리고 낙태나 혹은 이민 이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또 옹호적인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마찬가지로 공화당 측에서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늦은 대응이 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제 만약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부분들은 이런 방탄주들에 대한 변동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진행을 해왔던 이제 원유 정책 그리고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안정화를 위해서 석유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가속을 많이 시켰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서의 산업 전환을 급격하게 가속화하다 보니까 이번 결과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큰 변동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전통적인 석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제 에너지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제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들 중심으로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 가볍게 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간 선거가 단순히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이 미국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어떤 변동성을 미치게 될지 끝까지 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 어제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또 골드만삭스가 2022년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나 S&P 500기업 같은 경우에 이 EPS 내년 증가율을 0%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좀 원인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들을 굉장히 좀 높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뭐 JP모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소개드렸던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100%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미국 경기가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S&P 500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순이익이 증가율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은 약 35%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내년에 35% 정도의 낮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위험은 있지만 충분히 감내가 가능하다는 기대점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제 현재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근거는 이번 3분기에 기업들이 발표했던 순이익에 대한 부진한 부분입니다. 이번 3분기 순이익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감소가 계속 끝까지 감소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첫 순이익 감소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재개를 한 리오프닝 이후 상황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실정이 미국 경기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서는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부품이나 자재 부분들에서의 생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이제 생산자 물가, 즉 PPI 지수를 마찬가지로 올리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제 기본적인 자재라든가 부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종합 산업들이 마찬가지로 위축이 되게 되면은 물류량들이 줄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선박 운임료가 또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으로 선박 운임료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선박 운임료가 가장 마지막에 떨어지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금이라든가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의 부담들이 계속 가속이 되어 왔었고, 더불어서 이제 이처럼 임금이나 유가 상승이 가중되면서 기업 부담들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은 또 소비자에게 또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이제 근원 물가가 또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소비자가 되는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IMF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년 경제 성장률은 2.7% 가량으로 하향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긍정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소비자 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 성장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특징입니다만은 우선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이제 2021년 12월 그리고 10월만 하더라도 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둔화가 아니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즉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낮춰지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준에서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또 진행을 한 것도 이러한 원인들 때문이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의 목표치를 기존의 4.5%에서 5%까지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디폴트가 선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이제 기업 부도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때문에 이제 약소한 시장 혹은 이제 이머징 시장을 비롯해서 신흥국 시장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이 상당히 버티기가 힘든 시장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변동성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초점을 맞추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몇 개월간 제가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비중을 높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현금 보유는 어느 정도 보수를 하신 상태에서 장중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예측과 이 지금 IMF의 전망치까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은 높게 보여진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러한 이슈들에 의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어떤 작전을 좀 세워라라고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패닉셀이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좀 지양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고시하셨던 종목들을 무리하게 매도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조정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방어적인 대응이 먼저 필요합니다. 즉 현재 가지고 계신 어떤 자산들 중에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으시다면은 우선은 신용자산에 대한 부분들 축소를 좀 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일 이제 내년에 미국이 4.5%까지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의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만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조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기조들이 좀 달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로 지금 상승한 것도 있기 때문에 환타손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지난 3개월, 그리고 6개월, 그리고 3년 전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들을 살펴보시면서 종목을 접근하시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옥석을 좀 가르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좀 많이 불안해하시기보다는요, 좀 방어적인 대응으로 안정적인 수익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요, 지난 밤사이에 쏟아진 이슈들 속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가 보겠습니다. 퍼스트탁TV의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우리 국내 증시 상황부터 먼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장에서 우리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지난장 상황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예, 전일 우리나라 증시 뜨겁게 타올랐죠.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양시장 장 초반 시작한 강한 상승세를 장 마감까지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간 네옴시티 테마가 잠시 주춤했었는데요. 오늘 네옴시티 관련 종목에서 인디에프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이로써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인디에프는 10월 17일 처음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시장 상황은 첫 상한가에 진입한 후 개인 투자자 등 투자할 기회도 없이 다음날 점상, 그 다음날 거래일 상한가를 기록 후 2거래일 연속 장대 음봉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학습된 공포가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하는 원팀 코리아에 쌍용건설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쌍용건설과 인디에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드리면은 쌍용건설은 지난 10월 글로벌 세아가 두바이 투자청이 ICD로부터 지분 99.5%를 인수해서 최재 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디에프는 글로벌 세아가 지분 64.96%를 보유해서 이 최재 주주라는 관계로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직접적인 네옴시티 대장주인 한미글로벌 그리고 유신을 제외하고 2, 3등 후발주자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이며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여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너무 큰 모험을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어서 상승한 테마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였습니다. 지난 3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14명의 포로를 교환했다는 소식 속에서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협상 테이블로 올라갈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건설기계 종합 전문 제조 판매 회사인 굴삭기 부착물에 들어가는 유압 브레이커를 만들고 퀵 커플러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 데모를 필두로 해가지고 뒤를 이어서 동양파일, 서암기계공업 그리고 SY의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 데모는 주식 숫자가 800만 주밖에 안 되는 품절주에 포함이 되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유가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엮이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실질적으로 재건과는 살짝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 그간 급등락을 보여줬던 종목들의 특징인 시총 1,000억 원 미만 그리고
적은 유통 주식 숫자 같은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으며 이처럼 지난 증시에서도 흔히 보여줬던 급등 급락을 했던 전통적인 종목들의 적당한 이슈, 호재거리를 붙여서 상승이 이루어지는 장세입니다. 이는 주도하는 섹터가 없이 오늘 시작될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 이어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을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옴시티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와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역시나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엔 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살펴주실 이슈는 바로 2차 전지 양극재, 네, 필수품이죠. 바로 리튬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튬 가격이 지금 최근 매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좀 체크해가면 더 좋을까요? 예, 2차 전지 양극재 필수재인 리튬 가격이 거의 매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이 정보는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직접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리튬이라는 거는 이제 정제하는 과정이 여타 원재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제 과정이 복잡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생산 비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공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IRA 법안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중국산 원재료가 들어간 전기차 및 2차 전지 제품은 $7,500 규모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가격 경쟁력에 상당한 페널티가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리튬 국산화와 리튬 수입에 대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K온에서는 이 칠레 리튬 업체와 리튬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칠레는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우방국으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RA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미국 기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리튬 생산 업체인 리벤트는 전기차 배터리용 금속의 생산 확대를 위해서 캐나다 및 다른 국가에서 인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에 관련된 산업이 있는 국가들은 리튬이라는 자원을 지금 상당히 주요 전략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리튬에 대한 가격과 관심도가 날로 점점 증가하는 만큼,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모멘텀에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리튬 가격과 관련주들을 눈여겨볼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 리튬을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챙겨가면 좋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금양입니다. 이 금양은 이번 리튬 연일 신고가 이슈에 걸맞는 종목 중 가장 대장적인 종목으로서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마노노 광산 개발 및 소유와 관련된 협의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탄력을 받기 시작한 5,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32,8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는 약 6.5배가량 주가가 상승을 한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진입하기를 두려워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마노노 광산에 대한 이 금양 측의 투자 결정을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6.5배의 상승을 보여줬던 재료가 이 리튬 광산에 대한 지분이었는데요. 만일 금양 측이 마노노 광산의 타당성 조사가 적합하다 판명이 되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은 약 350억에서 400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광산의 지분을 60%가량 확보할 전망입니다. 이 만일 투자로 이어진 다음 현재 천정부지로 솟는 리튬 가격과 2차 전지 필수재인 리튬을 국산화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이 지금 IRA 법안으로 피해를 보는 국내 기업들에겐 어마무시한 호재로 적용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가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금양에게는 금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현재 금양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면 미상환 사채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약 4,140원에 체결된 650만 주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주가로 환산하게 되면 약 2,800억 원 규모인데요. 현재 금양의 시가총액은
전일 기준 1조 9,040억 원으로 이는 시가총액의 약 14% 규모가 전환사채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하며 회사 측에서 보유한 현금으로도 이 60%에 달하는 충분히 지분을 사올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만에 하나 사측에서 타당성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주가가 상당 기간 우상향을 그린 만큼 엄청난 하락도 동반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금요일이 되기 전에 전부 정리를 하시고 공시가 나오는 걸 보고 재진입을 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전략이라 보여집니다. 이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3만 원을 지지해준다는 가정하에 32,000원 아래에서 매수. 매도 1차 목표가로는 35,000원. 더 멀리 금요일까지 장기 보유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4만 원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 상장일의 최대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동시에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천장이 열려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만 주식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여러분들께서도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특징주로 금양 잡아주셨습니다. 리튬에 대한 전망도 아주 좋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까지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좀 있을까요? 예, 오늘 밤부터 미국의 중간 선거가 시작이 되죠. 따라서 어제와 같은 증시의 상승은 오늘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증시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현재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현재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고 예상되는 추세가 이미 공화당이 주요 격전지에서 앞서 나가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미국 민주당 정부의 수혜를 강하게 받았던 종목들의 하락이 전일 증시에서도 미리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승리를 마무리가 되면은 이 추가적인 하락 또한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오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양측 진영이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이 그레이트 아메리카의 수혜를 받을 전기차 섹터의 종목을 천천히 담는 하루로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큰 이슈로 작용하게 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이후의 상황까지 좀 천천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좀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전기차 섹터를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펀스탁TV의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업 공시 분석 시간입니다. 기업 공시 분석 시간에는요, 기업 공시 분석 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공시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 피코그램입니다. 최근 500%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는데 무상증자 결정에 따른 이 단기 모멘텀 부각, 향후 주가 전망과 추이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공시 종목으로는 피코그램 잡아주셨는데요. 피코그램 기업 개요부터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 피코그램은요, 2002년 3월에 설립되어서 2021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주 사업은 정수기 및 정수기 필터와 소재의 개발, 그리고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정수기 필터 조립체와 세척용 제품을 제조해서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2년 세척용 필터인 비대 제품 적용을 해서 비대 필터로 좀 출발이 되었고요. 2005년 가정용 정수 필터 및 필터 조립체 시장에 진입 제품을 라인업을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국내 최초로 교체가 매우 용이한 원터치 체결 방식의 필터를 개발해서 상용화하고 있고요. 설립 초기부터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미국, 일본, 태국 등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 포지션은요. 제품 86.3%, 상품 11.1%, 기타 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간 실적을 살펴보시면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2억 원으로 8.4%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5억 원을 기록하면서 22%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기업 개혁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피코그램과 관련된 공시 이슈 지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무상증자 결정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무상증자는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자본의 증가, 즉 회사의 자금이 유입되지는 않지만
이에 따른 어떤 주식수의 어떤 증가 효과로 인해서 이 투자자 입장, 기존의 어떤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수, 무상의 주식을 교부받게 됨으로써 이 주주 이익을 좀 제고한다라는 어떤 이 가치 차원에서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되고 있고요. 회사 차원에서는 이 주식수 확대에 따른 유동성, 적정한 주식수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거래의 활성화에 이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무상증자가 단기 호재로 좀 부각되곤 하는데 피코그램 무상증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신주의 종류와 손는요. 증자전 발행 주식 총수 313만 주 대비 무려 한 주당 5주를 교부하는 1,518만 5,415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2년 11월 22일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인 11월 22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일 기준 이 영업일 전까지 신주 주식을 보유한다면 무상 신주를 교부한다는 뜻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요 2022년 12월 7일, 이사회 결의일 11월 7일입니다. 회사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해서 1,518만 5,415주의 신주를 좀 발행하게 되는데 회사가 현재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이 없기 때문에 1대5 주식 교부에 따른 단수주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네, 피코그램 관련 공시 잘 살펴봤습니다. 그럼 최근 해당 종목의 최근 실적과 좀 사업 모멘텀에 대해서 좀 짚어봐 주신다면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무상증자 결정에 따라서는 단기 호재, 즉 단기 모멘텀 이슈 부각될 수는 있는데 항상 이 무상증자가 좀 주는 이 주주가치 환원이라는 이 자체가 반드시 호재를 좀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적정 주식수를 초과하는 무상 신주의 유통은 향후 상장일 이후에 주식 가치 어떤 희석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주가의 어떤 상승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회사의 어떤 사업 모멘텀, 충분한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무상 신주의 어떤 유통 이후에 점진적 상승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케이스도 있지만 다량의 어떤 주식 발행, 즉 지금의 케이스처럼 한 주당 5주의 어떤 이 발행 주식수의 어떤 증감 부분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호재 이슈, 상장일 이후 관점에서는 이 주가 가치 희석 요인으로 주가 상승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북미 정수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최근 아마존 마켓에 좀 진출했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었고요. 회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죠. 퓨리얼 유로체인저 등의 6종 제품의 판매를 좀 시작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아직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진 않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어떤 점유율 관점에서는 그렇게 높은 점유율을 좀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좀 OEM 좀 위탁 생산 관점에서의 어떤 점진적 매출 상승 그리고 필터 판매 효과에 따른 점진적인 어떤 매출 효과를 좀 보이고 있으면서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 달성을 좀 예고한 바도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3분기 잠정 실적의 어떤 추정치가 아직은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2분기 기조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들. 지금 최근에 어떤 금융 투자사들의 어떤 전망치에서도 올해 이제 추정 매출액 328억 원, 58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추정했는데 전년 대비 필터 매출액의 어떤 증가폭이 21.4%, 그리고 수익성 관점에서는 영업이익률 40%대를 좀 유지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 나오고 있지만 아직 2분기의 영업이익률의 어떤 40% 달성은 좀 채 미치지 못했다. 즉 3분기 어떤 회복사 중 관건인데 OEM 매출을 이 기점으로 오히려 이 영업이익률을 좀 회복하지 않을까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력 사업이었던 이 정수기 완제품부터 카본 블록 필터 그리고 정수기까지 이어지는 토탈 밸류체인 구축이 완료에 따라서 이 회사는 브랜드의 인지도의 어떤 브랜드 인지도의 안착과 이에 따른 어떤 판매 호조 부분이 실적 상승 또는 이제 성장성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관건은 브랜드 인지도의 어떤 공략 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해 봤습니다. 네, 피코그램 체크 포인트로 바로 무상증자가 주는 환원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점진적 매출 그리고 이 잠정적인 실적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코그램의 현재 주가 진단과 이 향후에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리 투자분께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단기 모멘텀이 부각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 구간에선 단기 기대감이 좀 부각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85,200원, 지난 8월 17일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바로 어제 종가 기준에서는 이 신고가 영역 부분까지 좀 터치를 했다가 사실 이제 꼬리다가 좀 내려온 형국인데, 지금 추세 구간에서 어제 시간의 종가 단일가 부분에서는 지금 3%대 하락 요인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에서 살짝 하회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있지만 단기 모멘텀의 어떤 추세는 좀 유지하고 있다. 지금 71,500원, 71,500원에서 75,000원 구간, 71,500원에서 75,000원 구간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이탈가 68,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지금 2분기 실적 호조 기조에 따른 요인인데 3분기 기준을 좀 유지할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한 주당 무려 5주의 무상신주를 좀 교부함으로써 지금 추세 대응보다는 저는 권리락가 이후에 대응하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가장 비교 대상인 어떤 차트의 부분에서는 노토스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 지금 흐름은 사실 단기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하고는 있지만 저는 지금 추세 대응보다는 권리락 이후의 대응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 비중 관점에서는 상장 전일까지 보유하는 것이 맞다. 의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 상승의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이 상장 이후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71,500원에서 75,000원까지 좀 매수가 잡아주셨고 5% 분할 매수까지도 추천해준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공시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공시는요, 유형별로 투자 판단에 좀 중요한 요소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들과 함께 이렇게 관심 종목들의 공시를 체크해 나가면서 투자 전략 단단하게 체크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이번에는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 좀 국내 증시 작전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장에서 국내 증시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 증시정 함께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께서 포착하신 이 국내 증시의 이슈, 오늘 어떤 내용일지 좀 분석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바로 미국 시장 신고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업종의 흐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의 흐름을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그리고 이 시장 같은 경우 주식 시장의 흐름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먼저 반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 신고가를 한 번 더 살펴보자는 이 이야기를 서두에 내세운 이유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현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반대로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가 기존에 내세우던 정책 같은 경우가 에너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 유리한 그런 정책들을 내세웠었습니다. 이 정책 같은 경우가 중심이 되어서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정책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에 우위적이었고 약과 관련된 부분은 좀 제약바이오 업종에게는 좋지 않은 그러한 정책이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작은 스몰캡 종목이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시총이 큰 종목들, 암젠이라든지 엘라릴리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 쉐브론이라든지 엑스모빌이라는 종목들이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시장은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이 실적 시즌 안에서 태양광 업종들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러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좀 반영할 수 있는 점은 첫 번째로 실적 같은 경우가 연속해서 다음 분기까지 좋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태양광 모듈 업체는 연속해서 실적이 좋을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업종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가라고 하면 특별한 이벤트는 존재를 합니다. 중간 선거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가 후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업종 같은 경우는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우선 조정이 나왔어요. 정거래일 같은 경우 중간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 태양광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 양 종목이 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된다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을 통해서 1등주 쪽을 매수를 하는 게 낫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를 중점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시각, 저번에 시각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또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 시장의 신고가는 이미 공화당의 승리를 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응 또한 각 업종들의 반응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조정이 나오면서 이러한 점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 확장이 된다고 하면 실적이 연속해서 좋을 수 있는 점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복원이 빠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 모듈 중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기회를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점은 미국 시장의 신고가 안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시세가 좋고 에너지 업종의 시세가 좋은데 에너지 업종의 특성은 미국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이 원유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제가 한 회사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조가 조금 다르죠. 해외에서 이 원유라든지 기타 부분을 수입을 해와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 또는 소비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면 미국 시장만큼의 마진이 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좀 탄력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에너지 업종도 연관해서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반응을 하겠지만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연결해서 보는 게 낫겠구나라는 결론입니다. 네, 아직 사실상 미국 중간선거 발표 전이지만 이 미국 신고가에는 이미 선반영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현재 상황에서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더 좋을까요? 미국 시장의 제약바이오 업종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시가총액 상위주들, 그러면 신약개발업체, 굳이 여기에서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스케줄이 없는데 접근을 하기에는 무리고요. 그러면 실적이 그래도 분기마다 연속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을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은 3분기의 실적에 반응하는 시장 그리고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가깝게는 중간선거 여기에서 시장의 반응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8,730억 원을 발표를 했어요. 이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94% 증가한 수치고 영업이익은 3,24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94%를 증가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는 한 2,300억 원대 중반이었는데 이 수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또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서 실적이 좋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일회성이 반영된 게 있는지 그러면 이 일회성이 반영이 됐으면 다음 분기는 이 일회성이 빠지니까 실적이 되려 잘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의 수치가 이번 해에서는 피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회성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온 요인은 환율의 상승, 그 다음에 공장별로 정기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 정기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여기에 대한 공장들이 풀로 거의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공장 부분이 정기보수가 끝나고 나머지 1에서 3공장 같은 경우 이제 전체로 가동이 된 부분, 그 다음에
위탁 생산 부분, 이 완제의약품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의 매출이 증가한 부분.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매출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매출의 볼륨이 증가를 했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고수익 제품의 판매가 더 늘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익에 대한 믹스가 개선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원달러 환율 부분 말고는 일회성은 없었구나라고 살펴볼 수 있고 여기에서 다음 분기 실적을 볼 때 포인트는 어차피 지금 공장의 가동은 계속될 거고 그다음에 위탁 생산 매출은 증가할 거고 고수익과 관련된 제품은 여기에서 꺾이거나 그런 현상은 없기 때문에 현재 원달러 수준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4분기 실적이 나올 땐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에게는 유리한 환경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3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 좋았던 거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으로 결론 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강세 업종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주가가 빠져 있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좀 상승 추세에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고 전거래일 제외하고는 10일거래일간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즉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도 긍정적일 수 있고 미국의 제약바이오 업종도 강세를 나타냈고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 수급 흐름까지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구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겠고요. 가격 접근은 87만 6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 좀 집중하시면 좋을 특징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잡아주셨는데요. 이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영업이익과 매출까지 좀 상승한 모습 보여진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단순한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이 4분기 실적 발표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오늘 시장 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집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지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소가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달러 안에서 우리나라 워낙 환율이 좀 변화가 있었다 보니까 달러 환경이 변하면서 이 요인까지 긍정으로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국 시장의 리밸런싱 자금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10월 한 10일경부터 계속 유입이 되고 오고 있고요. 이 자금은 11월 중순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은 좀 빠졌다가 계속 반등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실제 시장의 흐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시장 안에서 대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총 상위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해외 자금이 개별주를 찍어 산다는 게 아니라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점 안에서는 분기별로 올해 연간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들이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 입장에서도 무작정 이거를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 추산을 대입을 해서 여기에서 좀 캡을 씌우고 수급을 넣는 그 흐름이 있다 보니까 3분기 실적 이후에는 좀 시총 상위주들보다는 개별주들이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와 연결해서 좀 종목들이 빠져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작은 이벤트로도 주가가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시각을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로 이러한 달러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 다소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특징주는 뭐가 있을까요? 네, 종목은 LG이노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은 애플의 아이폰 판매라든지 애플의 실적에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깝게 애플 실적을 봤을 때 판매 대수는 좋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생산량을 줄인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플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단에서 실적이 제품을 커버하는 그런 수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LG이노텍은 실적으로 접근은 아니에요, 아직은. 왜냐하면 애플 쪽에 판매가 부진하니. 그런데 모멘텀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애플가 가능성으로 인한 LG전자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은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어느 가격대에서 주로 반등이 나오는가라고 해서 보니까 26만 원대 후반에서는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시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빠져있는 주가 안에서 지금은 접근할 수 있는 종목, 매매를 대입할 수 있는 종목 중에 LG이노텍을 삼을 수 있겠고, 가격적으로는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구간인 26만 8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로 LG이노텍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지금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 주식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개장하면 그 이후의 이야기, 전략까지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